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 혹시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아이고 네. 해서 1919년도. 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웠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1919년도 3월 1일 3.1운동. 맞습니다. 네. 저 하나 배우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해서 또 배울 수 있네요. 써먹으셔도 돼요, 가서. 그러니까요. 네. 야, 좋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1919년 3.1운동.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폭력의 시대. 찍어 누르면 말 잘 들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조선인들이 치받고 일러오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어이쿠, 도저히 이렇게만은 통치할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해도 폭력이 앞장섰던 무단 통치를 종식시키고 이제 1920년대 소위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합니다.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라는 얘기만 들어보면 뭐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죠. 네. 그런데 그 나아질 것 같은 그 틈새에 더 무서운, 어찌 보면 더 교묘한 장치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죠. 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이때 창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신문사 경영을 허용해주는 시대가 바로 1920년대예요. 살짝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 아이고, 너희들 1910년대 맞느라고 아팠어, 힘들었어, 얘기를 하지. 들어줄게. 뭐 얘기하고 싶어? 그래, 자, 신문사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기만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를 열어주는 듯 했지만 검열, 정간, 삭제,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기사 이외에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요, 원래 이 총독,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총독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 총독은 군인 출신이어야만 했는데 1910년대 너희들 무서웠구나. 군인 총독 무서웠어? 알았어. 그러면 이제 민간인 출신의 총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1945년 우리가 광복될 때까지 민간인 출신의 총독은 몇 명 배출됐을까요? 빵명! 두세 명! 한 명!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명목적으로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기만적인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1910년대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있었던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순사, 헌병들이 있었잖아요. 그 헌병, 아이고 무서웠어. 얘기를 하지 그러면. 알았어. 헌병들, 자 군대로 들어가. 이제는 보통 경찰, 그냥 경찰들이 너희들을 상대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헌병 경찰은 이제 끝나고요. 보통 경찰 시대로 들어오는 게 1920년대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히려 경찰의 숫자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헌병들한테 경찰관 옷을, 유니폼만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1920년대 기만적인 소위 문화통치 시기에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일제 소위 문화통치에 맞서서 우리는 국내에서 어떻게 저항을 했고 국외에서는 어떤 저항을 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국내입니다. 국내 저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일으켰던 운동이요. 1920년대, 26년에 60만세 운동, 그리고 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죠. 자, 김선수 씨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고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 네. 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는 객관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보기를 좀 한 4개 내주시면 안 될까요? 보기 좀 되도록 있습니다. 네. 자, 1번 세종, 네. 2번 영조, 네. 3번 정조, 네. 4번 순종. 4번 같습니다. 네, 맞죠? 예, 고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 바로 순종입니다. 60만세 운동, 1926년에 있은 60만세 운동은요, 바로 이 순종이 죽고 그 순종의 장례식을 활용해서 전개됐던 학생 중심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있잖아요.
3.1운동은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전개되는 운동이죠? 고종이잖아요.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전 거족적인 민족운동 3.1운동이 있었고요. 이 순종이 죽자 이제 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고종이 죽었을 때 3.1운동을 우리 전개했으니까 이제 또 한 번의 기회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저항의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죠. 근데 일본이 한번 당했잖아요. 고종의 장례식 때 이게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요, 뭐 그냥 순종의 장례식 그 상여 주위에 막 빽빽하게 막 경찰들이 둘러싸여가지고요. 입도 뻐끔 못하도록 아주 감시를 철저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튀어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안동님 만세! 안동님 만세! 이렇게 팍 종이를 뿌리면서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60 만세 운동의 모습이었죠. 60 만세 운동이 1926년이었다면 1929년에는요. 이번에 또 광주에서 학생들이 또 들고 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는요. 통학 열차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옛날에 그 조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댕기머리 따잖아요. 통학 열차다 보니까 일본 학생도 있고 조선 학생도 있었나 봐요. 일본 학생들이 그 우리 조선인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장난을 쳤나 봐요. 그 모습을 지켜본 조선 남학생들 분노했습니다. 결국은 여기 내려가지고요. 집단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 조선 남학생, 일본 조선 남학생들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죠?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일본 경찰이요. 일본 학생들은 막 훈방해주고요. 조선 학생들은 아주 강하게 벌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딱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들고 일하는 거예요. 동맹과 휴학을 하면서 정말 그 일제의 타도를 외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가장 거족적인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 것이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날을 학생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학생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자, 한번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대표를 해서 답을 말씀해 주시죠.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3일.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아니 근데 11월 3일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이라 선물을 받는데 이제 나이가 올라가서 학생이 지나게 되면 선물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날 학생의 날이니까 나에게 선물을 달라. 이야, 야, 와, 야, 어느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지금 똑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학생의 날이에요. 11월 3일. 초코파이. 초코파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혀놓고 앉아봐.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좀 더 앉아봐라. 앉아봐라. 그래. 5월 5일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들었던 어린이날이야. 그날은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지. 그래. 너 어린이날 잘 보냈지? 자, 그런데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초코파이 달라고 했는데 학생의 날은 그런 날은 아니다. 학생의 날은 바로 그 일제 그 혹독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사회에 아니오라고 이야기했던 학생들,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일제 강점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했던 그 학생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오늘은 너가 나한테 초코파이를 달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너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날이야. 알았어?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그 학생이 좋았던 게 뭐냐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학생의 날,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전 11월 3일만 되면 작게나마 기념식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일제강점기의 학생이라는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26년 60만세 운동,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다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학생은요, 일제강점기 바로 우리 시대 역사 속 거인이었습니다. 정말 그 자유를 비상하면서 하늘을 마음껏 날랐던 그 독수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저는 학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 거인, 그 마음껏 하늘을 알고 있는 그 학생들을 저는 닭장 속에 지금 가두고 있는 듯한 느낌, 닭장 속 독수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 학생들한테 그냥 점수 1, 2, 3, 4, 5, 6, 7 이렇게 던져주면서 그 점수 쪽쪽쪽쪽 쪼아먹는 그런 학생들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닭장 속 독수리의 모습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로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그 학생들의 그 힘을 보면서 바로 저 DNA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도 흐르고 있다. 좀 우리는 그 학생들을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도 내가 바로 그 역사 속 거인의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1920년대 바로 이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지도가 나왔는데요. 봉오동 전투. 그 다음이 청산리 전투. 그리고 대한독립군단. 그 자유시 참변, 삼부결성,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지도 기억하시나요? 혹시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지도만 등장하면 공포와 충격과 서스펜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죠? 한국사를 공부할 때 크게 두 번의 고비가 있어요. 혹시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지도만 등장하면 공포와 충격과 서스펜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죠? 한국사를 공부할 때 크게 두 번의 고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구석 퀴즈 전문가들이야. 왠지 아세요? 한국사 요즘 너무 핫해. 한국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능 필수죠, 공무원 시험에 필수죠, 기업체 들어가는데 한국사 면접 보는데 모르면 너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한 거냐? 라고 진짜 떨어뜨려요. 그런 교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막 레이저 팍 나오면서 첫 번째 페이지 피죠? 그러면 70만 년 나와요. 와, 숫자도 막 외워. 70만 년. 지명도 외워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너무 난 이거.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열심히 외워요. 그러다가 그 레이저 쫙 보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레이저가 좀 약해지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삼국시대예요. 갑자기 같은 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붙어버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레이저가 좀 약해지면서 안 되겠다, 야, 다음에 하자요 하고 이렇게 덮죠. 시간이 흘러요. 안 돼. 한국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 다시 해야 돼. 라고 다시 구석기. 70만 년 경기도 전종 이런 식. 이거 구석기 전문가들이에요, 다들. 너무 잘 알아. 그렇게 힘들게 삼국시대 지나가면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등장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쭉 시간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시대가 한번 등장하죠.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왜 어렵냐면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단체명,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줄에 한국광복군을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그 다음 줄에 대한광복군이 들어요. 이름이 비슷해 또. 첫 번째 줄에 김원봉을 외웠더니 그 다음 줄에 김두봉이 나와요. 저도 긴장해요. 일제강점기 딱 들어올 때는 긴장해요. 일단 학생들한테 먼저 서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일제강점기를 들어간다. 일제강점기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교과서를 받았는데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 그래,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소위 무단통치, 30년대 민족마스통치, 그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이 교과서에 10페이지가 있어. 그런데 그 10페이지에 저항했던 그 저항의 페이지가 너희들 참 잘 보라고 꼴랑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없어. 그럼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그 역사는 비굴의 역사고 비겁의 역사고 정의가 죽은 역사일 것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 10페이지에 맞서 싸웠던 그 저항의 페이지가 50페이지, 60페이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일제강점기는 절망으로 점철된 시기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많은 단체를 만들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들을 한번 만나보자. 왜 그렇게 많은 단체를 만들었는지, 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지 한번 만나보자. 일제강점기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출발을 합니다. 여기 화살표가 지금 독립군들의 이동 경로예요. 이동 경로인데 이 이동 경로가 거의 1000여 킬로 이상 됩니다. 엄청난 곳을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걸어서 갔을까요? 뭔가를 타고 갔을까요? 당연히 걸어갔습니다. 일본이 눈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갔을까요? 낮에 갔을까요? 밤에 갔겠죠. 이 사람들이 산을 타고 갔을까요? 평야로 갔을까요? 산을 타고 갔을 거예요. 여기가요. 엄청나게 추운 만주 그 겨울 칼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에요. 그냥 집에 있으면 편하게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추운 만주 벌판을 걸어서 산을 타고 밤에 이동을 했던 것일까요? 잠깐만 멈추어서 그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비로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다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냐라는 그 꿈 하나로 아무도 밟지 않은 이 길을 나는 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도를 볼 때 화살표를 보시면 안 돼요. 그 화살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발자국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사가 필수입니다. 그죠?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사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선택이었는데 서울대만 필수로 해놨어요. 물론 뭐 다른 몇 개 대학이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서울대가 지금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한국사를 선택을 안 해요. 네, 왜냐면 이게 상대평가하고 등급을 맺는 건데 내가 서울대 시다바리가 내가 왜 걔네들 밑을 깔아줄 이유가 없지? 라고 해서 한국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수험생 중에서 한 3만 명 정도밖에 선택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요 정도를 그 바라보면서 가는 친구들만. 근데 어쨌건 간에 한국사를 선택한 친구들은요,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에요. 문제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지금 상대평가 등급을 1등부터 9등 쭉 줄을 서야 되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도 다 맞추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이야. 분명히 어렵게 냈는데. 그러니까 일단 더 문제를 조이죠.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의열단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의열단 요즘 뭐 영화 많이 나왔었죠? 암살. 암살. 거기 보면 왜 그 김원봉이 왜 나 미랑 사람 김원봉이요. 뭐 이런 대사 나옵니다. 예. 김원봉. 그러니까 의열단을 문제를 물 때 제일 쉬운 난이도 문제는 뭐였냐면요. 김원봉을 묻는 문제예요. 예. 김원봉 의열단 바로 연결되니까 조금 난이도를 올리려면 김원봉이 아니라 그 의열단 원들 중에서 김상호, 김익상, 나석주. 살짝 어렵죠? 네, 살짝 어렵죠? 네, 이런 인물들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고3 시험 보는 문제에 정답지를 어떻게 냈냐면 김지섭을 고르는 문제를 냈어요. 김지섭은요, 교과서에 텍스트로 대부분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열단 의거 해가지고 그것도 한국도 아니야. 일본 쪽에 김지섭 의거가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 있다. 있는 거 됐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적중.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김지섭 어떻게 알아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학생이 갑자기 시험지 뚝 찍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그리고 막 고개 굽고 하더니 그 뒤에 가면 이제 쓰레기통 있잖아요. 교실 뒤에. 하더니 딱! 쓰레기통 버리면서 뒷면을 발로 빵 차면서요. 나가면서 아이 김지섭 이 띠띠띠 육두문자를 던지고 나간 거예요. 김지섭 때문에 1등급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틀렸기 때문에. 아니 김지섭이 그 육두문자를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김지섭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1923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의 명동하면 어느 곳인지 아세요? 긴자거리 가보셨나요? 지금 빌딩이 막 엄청 높잖아요, 그죠? 그 긴자거리가요 팍싹 내려앉았습니다. 리터 규모 7.9.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거리가 그냥 폭 내려앉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지진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내부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부의 불만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깥으로? 화제를 돌려. 그렇죠. 바깥으로. 예, 외부적 요인을 끌고 들어와요. 끌고 들어와서 그쪽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들도 쭉쭉쭉쭉 글로 가고요. 예, 쉽게 글로 간다고요. 그죠? 이때 일본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부의 어떤 그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외부적 요인을 끌고 오죠. 그 외부적 요인의 한 요인이 뭐였냐면 바로 일본에 와 있는 조선입니다. 조선을 비하는 그 말이 뭐였죠? 조센진. 그죠? 이 조센진들이 지금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다. 이 조센진들이 지금 우물가에 독약을 풀고 있다. 이 조센진 처녀의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인 처녀의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그럼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일본 민중들 스스로도 붕괴합니다. 이 조센진들 때려잡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요. 조센진 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선가게 가시면 그 꼬챙이 있죠, 꼬챙이. 그 쇠로 만든 꼬챙이. 그런 것들로 무장을 해가지고요. 조센진 사냥을 시작합니다. 복잡한 사냥이 아니었어요. 그냥 딱 물어보고 일본 숫자, 일본 말로 세어봐. 발음이 어눌하면 너희 조센진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인 사람들이 무려 6천여 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살이죠. 이건 학살입니다. 1923년 일본에서 벌어진 그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김지섭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분노한 겁니다. 김지섭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항의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직접 폭탄을 바로 일왕궁에 던졌던 인물.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결국 순국했던 인물이 바로 김지섭입니다. 김지섭에게는 꿈이 있었죠. 내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백주대낮에 학살당하는 이런 사회를 물려주지 않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그 청춘과 폭탄을 바꾼 인물이 바로 김지섭입니다. 그런데 그 김지섭이 꿈꿨던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어느 한 학생이 나에게 1등급을 받지 못하게 해줬다고 그 김지섭에게 육두문자를 던진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죽었다. 그 한국사 선택한 집단, 굉장히 우수한 집단입니다. 그 집단은요,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친구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그런 빈약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조선이 낳은 천재라고 일컫는 이광수, 최남선, 이완용, 이 천재의 인물들이 나라 팔아먹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역사를 잊고 또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이 저에겐 되더라고요. 제가 오만석 씨한테 제가 질문 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서 어떤 게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 경주에 있는 뭐 석굴암, 뭐 불국사?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등재가 될 때 네. 등재가 되었던 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술적인 가치가 있거나 음흠. 좀 다른 것과 다른 독창성이 네. 있거나 음. 또 얼마나 잘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 아닐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기준들은요. 일단 와, 우리 세계 인류가 정말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걸작들, 어떤 중요한 역사 순간 속에 딱 등장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유적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한 개인 또는 어떤 한 집단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창의성의 어떤 걸작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보편적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7월 5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7월 5일. 저희 딸 생일 이틀 전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 7월 5일 다 죄송해요.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연들이 있을 텐데 바로 2015년 7월 5일 일본이 그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유산의 군함도를 등재시킨 날입니다. 7월 5일 보니까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 하나가 올라가더군요. 그 광고 혹시 신문 기사로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아하. 그 뉴욕 타임스퀘어에 바로 이 군함도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가 올라갔습니다. 군함도의 진실이라고 하는데 군함도의 진실은 어떤 것들이 있길래 그렇게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까지 올라갔을까요?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이 군함도가 등재가 될 때는요. 유네스코에서의 그 권고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바로 군함도의 전체 역사를 등재하라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등재할 때 일본에서는요. 메이지 유신 시대의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시계에 딱 한정 지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유네스코에서는 그건 안 된다. 유네스코 전체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 이게 바로 유네스코의 어떤 그 권고사항에 대답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의 반에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노역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분명히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일본은 그런 유네스코의 그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지금 바로 군함도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기 한번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원래 이 군함도의 이름은요. 하시마 섬입니다. 하시마. 원래 섬자는 빼야 돼요. 왜냐면 시마가 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마도를 뭐라고 하죠? 일본어로. 쓰시마. 그러니까 시마가 붙으면 이 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시마가 바로 이 섬을 의미하는 건데요. 제가 이 군함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멀리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게 섬이야? 멀리서 보니까 그냥 군함이 진짜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묘한 어떤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함도에 들어가면요, 그 일본 가이드분들이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가장 아주 자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이 뭐냐면 일본 최초로 육지도 아니고요, 다 통틀어서 최초로 만든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예요. 최초의 아파트가 바로 이 군함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요 세 번째 요 사진은요, 바로 학교입니다. 네. 원래 이 무인도였던 그런 섬이었거든요. 예,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무인도였는데 여기서 이 하시마 섬의 운명을 바뀌어놓는 발견이 하나 이루어지죠. 바로 석탄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것도 아주 질 좋은 석탄이 발견되는 것이죠. 1810년이었습니다. 자, 이 1810년에 이 석탄이 채굴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게 되는데 혹시 미쯔비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미쯔비시라는 회사에서 그렇다면 이 섬을 우리가 매입하자.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석탄을 채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지금 한 운동장, 야구장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석탄을 채굴을 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기본적인 면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시마 섬 그 주위에다가요, 시멘트를 들이붓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섬을 늘리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한번 그 변신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파란색이 원래 섬인데요. 점점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나가사키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채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 섬 위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채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만든 건물이 뭐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를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여기서 채굴되는 그 석탄을 가지고요, 산업혁명의 어떤 원동력으로서 일본인들이 정말 자랑하는, 정말 여기만 가보시면요, 정말 입에 침이 튀기도록 자랑합니다. 일본의 어떤 그 발전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바로 여기다.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저는 인정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 기다렸어요. 저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일본 산업혁명의 발전에 그 멋진 빛과 같은 그 부분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아픈 기억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저 석탄을 채굴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인 또 중국인 여러 외국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기다렸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군함도, 이제 일본어로 하면은 하시마라는 곳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통이 터진 노릇이잖아요. 자, 과연 왜 저곳 군함도에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석탄 채굴을 해야 됐을까요?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이 싸울 무자잖아요. 그죠? 무력. 맞습니다. 무력! 바로 폭력적으로 찍어 누르는, 강제로 나라를 빼앗았으니까 입 다물어라고 하면서 아주 강압적인 방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1910년대 통치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이 1910년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헌병입니다. 혹시 여기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군복 입고 있을 때 헌병 만나면 느낌이 어때요? 저는요, 정말 쫄렸어요. 제가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군복 입고 이상하게 그 역 앞에 있는 이렇게 헌병들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요,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옷 잘 입었나? 뭐 내가 머리 괜찮나? 왠지 뭐 그런 헌병만 보면 왠지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헌병 이렇게 보면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헌병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인가요? 군인이잖아요. 네. 우리 민간인은 누가 하는 거죠? 경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910년에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헌병들이 일본 헌병들이 민간인들까지 통치하는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서막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는 아기도 이 곶감을 주면 울음을 뚝 꽂혔대요. 그때는 곶감이 귀했으니까.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막 울다가 곶감 줬는데요.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 계속 우는 아이한테 이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알 것 같아요. 펼쳤다고 합니다. 뭘까요? 헌병 온다. 그래요, 맞습니다. 야, 무서워. 순사와 순사, 헌병아, 헌병아. 라는 이야기라면 애도 울음을 뚝 굳혔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아이가, 우는 아이가 순사란 단어와 헌병이라는 단어는 뭘 알겠어요.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1910년대 그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헌병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와 느낌이 야, 헌병아 라고 하면 그 아이한테 그 기운이 전달된 것이겠죠. 그 헌병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온 단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헌병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직결 심판권. 그냥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일단 절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절차 무시. 그냥 바로 자기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권리가 뭐 있었냐면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군장. 태형대. 맞습니다. 태형틀인데 혹시 김상훈 씨 혹시 사극에서 이런 데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곤장을 맞아보신 그런 연기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곤장을 맞는 건 안 했고요. 이 아하. 허벅지를 맞는 그런 거는 맞아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김상훈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역할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역할도 하시는군요.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다시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혹시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한국 놈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 그런데요, 이 말이 상당히 일제의 잔재가 묻어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910년대에 이 태형이라는 것들이 오로지 조선인한테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때리는 거잖아요. 이게 때리는 건데 일본인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조선인들은 때립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왜 때릴까요? 조선인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광복 이후에도 그래 한국 놈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그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요, 바로 선생님들의 모습이에요. 1910년대 선생님들 모습인데 지금 뭘 들고 있나요? 칼을 들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나와요. 애들이 막 떠들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조잘조잘 됩니까? 그럼 그 칼 갖고 뭘 할까요? 그 왜 조선인들을 비하할 때 왜 조선인 바까야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칼집에서 금속성 칼입니다. 그 칼을 한 반 정도 꺼냈다가 칼 속에 탁 집어넣으면서 이 조선인 바까야로! 라고 하면 아이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 그런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 나중에 커서는 어떻게 될까요? 덜덜 떨지. 역시 마찬가지로 왠지 모르게 일본인들 앞에만 서면 위축이 되고 왠지 모르게 일본인들한테는 공포감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10년대는요, 이렇게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헌병들이 칼찬 교사가 태형틀에서 조선인들을 마구 억압하면서 탄압하면서 일제강점기를 만들려고 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과연 그런 폭력의 시대 1910년대 무단 통치에 맞서서 우리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싸웠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싸웠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내입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입니다. 정말 수만 번 쉬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였죠. 이 당시에는요, 독립운동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국내에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겠죠. 저렇게 지금 막 헌병들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놓고 독립운동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비밀 결사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독립의군부도 있고 대한광복회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 대한광복회를 만들었던 박상진이라는 인물을 제가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상진이라는 인물? 아니요. 굉장히 생소하시죠? 네. 그죠? 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그 시대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상진은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1910년에 경술국지 그 해잖아요. 1910년에 판사로 임용이 됩니다. 판사로 임명됐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쭉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제가 이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출신의 엘리트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박상진 같은 인물은요, 너무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일제에 적당히 협력을 하면 그냥 쭉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박상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사로 임명되었던 이 박상진이요, 딱 경술국시가 되니까요, 자신의 판사직을 내던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찌 식민지 관리가 되어서 앞으로 독립운동하는 그 독립군들을 내가 판결할 수 있겠는가?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판결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것은 할 수 없다. 라고 판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고요,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항상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할 땐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역사라고 하면 사실들을 암기해가지고 시험 문제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역사는 사실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진도 빼는데 너무 바빠. 네, 잠깐만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안 해. 빨리 박상진 대한광복회 외웠으면 뭐 다음 1920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잠깐만 멈춰가지고 물어보자고요. 왜? 내가 내리기 쉽지 않은 결정을 저 사람이 했는데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이유로 왜 그랬을까? 물어보면 비로소 그 사람의 꿈을 들으실 수 있어요. 저는 역사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꿈을 듣는 것, 전 역사를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박상진은요, 판사직을 딱 내려놓고요, 쌀가게를 하나 차립니다. 아유, 근데 이렇게 판사 이렇게 엘리트 코스 밟으신 분이 이렇게 상회를 열어가지고 가게를 열어서 장사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가게를 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곳에서 독립 자금 또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거점으로, 위장으로 만든 그런 상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1910년대 이제 일제가 이제 폭력적인 정치를 펼치면서 경제적인 정책으로 뭘 하냐면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펼치면서 우리의 어떤 땅들을 빼앗아 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지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친일 지주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친일 지주들을 처단하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군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박상진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상진의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든 그 자금을 가지고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하겠다라는 그 꿈 하나로 이 박상진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활동들 때문에 박상진은 결국은 일본에게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형을 언도받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명시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힘든 세상에 다행히 남자로 태어났건만 이룬 일 하나 없이 저 세상 가려하니 청산이 비웃고 녹수가 찡그리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이룬 일 하나 없으시다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독립운동에 투여하신 분입니다. 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 앞에선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 박상진이 보였던 그 의열투쟁의 모습은요. 그 이후 김원봉의 의열단 그리고 김구의 한인 애국단으로 이어지면서 비록 박상진이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꿈을 제2의 박상진, 제3의 박상진이 이루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는요.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활동을 했고요. 이제 국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외로 가면요.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서간도고요. 저쪽 위가 북간도. 다 만주 지역입니다. 만주 지역인데요. 이 지역으로 넘어가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 지역으로 넘어가서 독립군 기지를 양성하죠. 아마 또 이분도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김약연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김약연 선생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곳에 가서 무려 5만 평의 땅을 매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여기에 한인촌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김약연 선생의 목표는요. 교육이었어요. 어떻든 간에 이곳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학교 건설에 매진하죠. 이곳에 있었던 학교가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서전서숙의 그 뒤를 이어서 명동학교라는 그 학교를 이 김약연 선생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명동학교에서는요. 주로 토론과 강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요즘도 우리 학교가 좀 이렇게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자유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라는 주제를 갖고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거예요. 또 시대가 영웅을 낳느냐, 영웅이 시대를 낳느냐 이런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이런 토론 수업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인재들이 배출되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김약연 선생은요, 이 학교 수업을 통해 가지고 평생을 인재 양성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에 온 몸을 다 바쳤던 그런 인물이 바로 김약연 선생입니다. 이 김약연 선생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나 남기세요. 그 유언이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내 행동이 유언이다. 이게 유언이에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 일생으로 답했다. 완전 멋지다. 내 행동이 유언이다. 이 행동 속에서 나온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자, 오만석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창작 뮤지컬, 네. 또 영화 속 주인공, 가요, 문학에 네.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 저항 시인이 있죠. 너무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알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윤동주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윤동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그 영화 동주로도 또 한번 우리를 만나봤던 그런 인물인데요. 바로 이 김약연의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윤동주 한번 찾아보시죠. 누굴 것 같습니까? 네, 맨 이쪽에 있는 인물이 윤동주고요. 그 옆에 있는 인물은요, 문익환 씨인데요. 혹시 문익환 님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목사님. 네, 우리나라 그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매진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문익환 씨인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혹시 오만석 씨, 그 네네. 문익환 씨 아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것만 여쭤봐 주셔서. 다행이다. 네네네. 네. 다행이네요. 누구십니까? 큰아드님은 돌아가셨는데 문호근 선생님이라고 연출하시던 분이셨고요. 오페라나 이런 거 연출하시던 네. 분이었고 동생분이 배우 문성근 선배님. 맞습니다. 제가. 문성근 씨예요. 네. 근데 이 문익환 씨하고 이 윤동주 이 두 사람이 친구지간이었죠. 이 보시면 이게 친구지간이잖아요. 문익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끌면서 굉장히 연세가 많이, 그러니까 윤동주는 일찍 죽잖아요. 근데 이 문익환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가 드셨을 때 이 윤동주, 그 자신의 그 젊었을 적 친구 윤동주에게 남긴 글이 하나 있어요. 동주야, 너는 29의 영혼이 되고 나는 어느새 이른 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났지만 나한테는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내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기억 그대로 거기서 있어. 정말 이 시가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젊은 윤동주를 만나게 해주려는 그런 시 내용이었죠. 이 명동학교 출신들 중에는요, 이 윤동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1926년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쭉 뺐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아리랑. 영화 아리랑이 종로에 있는 단성사에서 올라오거든요. 그 영화 아리랑을 만들었던 춘사 나운규. 네, 이 춘사 나운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야견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 명동학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무수히 많은 어떤 문화 또는 어떤 군사 여러 방면에서 여러 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이날 경성에서는요, 한 사람의 장례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우. 왕자 아니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이분이 정말 그 외모가 너무 그 잘생기셔가지고 진짜. 예, 되게 막 회자가 많이 됐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고종의 손자인 조선의 왕자 이우였습니다. 자, 이 이우는요, 일본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군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우가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겁니다. 왜요? 이 조선의 왕자는 왜 일본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본에서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일본에 전무후무한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유, 알죠. 8월 6일이었구나. 알죠. 와. 이게 실제 영상인 거죠? 네.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와, 이거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초토화된 거잖아요. 야, 이게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 엄청나네요. 너무 엄청나요. 우와. 당시 일본 제국은 연합국의 계속된 항복 요구를 무시한 채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 침략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결국 이런 일본을 완벽하게 무릎 꿇리고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연합국인 미국이 꺼낸 카드. 그것은 바로 핵폭탄이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6일 이날 아침 8시 15분 출근 중이던 이유가 이 폭발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유는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새벽 내내 괴로움에 신음하다가 8월 7일 오전 5시 5분 34살의 나이로 결국 사망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타국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조선의 왕자 이후의 장례식이 8월 15일 낮 12시 경성운동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시에 치러지기로 했던 이 이후의 장례식이 연기가 되고 벽보가 나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벽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정오 중대방송 1억 국민 필청. 낮 12시에 중요한 방송을 할 테니 모든 국민은 라디오를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식민지라지만 한 나라의 왕족 장례식을 미루면서까지 해야 했던 중요한 방송, 대체 뭐였을까요? 반드시 들으라는 뉴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12시가 되자 라디오에서는요, 일왕의 목소리가 담긴 충격적인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항복? 그건 우리한테 광복이잖아요. 이 방송을 들은 조선 사람들 어땠을까요? 당시 경성교회의 한 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하던 일본인은요, 이날의 기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5일 저녁 나는 황금정, 육정목 부근을 전차로 지나갔지만 아무런 혼란도 없었다. 번화가 중 번화가였던 오늘날 을지로 육가를 지나갔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며 보이는 어떤 모습도 없이 거리가 평온했다는 겁니다. 그날 나왔는데, 방송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날 저녁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막 파티를 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왜 그러지? 그리고 이날의 증언은 더 있습니다. 8월 15일의 경성은 마치 쥐 죽은 듯 했다. 처음 알았어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고요했던 것일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당시 방송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요? 네, 궁금하시죠? 네네. 본重要なる南寺新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推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자, 이게 지금 8월 15일 12시 일왕이 했던 방송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데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번역된 내용을 읽어봐도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 반응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를 살던 조선인들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예요. 당시 조선인들도 일왕이 이야기하는 이 방송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당시 오금 방송이라고 하는 일왕의 방송 자체가 일본 왕실에서나 사용할 법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녹음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금 방송을 해설할 수 있는 해설 방송을 아나운서에게 준비시켰을 정도였으니까요. 번역을 해줘야 될 정도로. 네, 이해가 안 맞습니다. 되니까. 해설자도 우리가 전쟁에 졌어, 항복했어 이런 말을 직접 내뱉지는 않을 테니까 아 이게 정말로 항복의 뜻인가? 라고 긴가민가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본 군과 경찰이 아직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35년간 기다렸던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만세 함성도 태극기 행렬도 없었던 8월 15일 이날의 광복을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건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온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구나. 되게 짠하네요. 다들 막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아침에 뭐 이상한 라디오 들었는데 뭔 말이야 서로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아 너무 예상과 너무 다르다. 그죠? 너무 달라. 자, 그렇다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복의 날 8월 15일. 자, 그런데요. 이때 초비상이 걸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보시죠. 이 건물 뭔지 아세요? 예. 어떤 건물인가요? 조선 총독.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 자, 그런데요. 근데 이 사진 유심히 보다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미는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건물. 네. 이 건물이 뭐죠? 이거.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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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이잖아요. 그럼 네. 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궁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궁? 경복궁. 경복궁. 그러니까 일본은요. 조선의 임금이 나랏일을 보던 경복궁 근정전 앞에 떡하니 이렇게 조선 총독부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심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탁 꽂아서 중심부에.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박이다. 일본 제국주의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식민지는 굉장히 특별했던 거죠. 사실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 과거 수천 년간 오히려 문화를 전수해주는 역할을 했던 선진국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에게 경복궁 앞에 저런 식으로 큰 건물을 지어서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라고 보입니다.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 앞에 위압적으로 떡하니 버티고 서서 조선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욕적인 건물은요, 광복 후에도 정부 청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으로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 이르러서야 철거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5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아 그래요? 얼마 안 돼.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실제 시험에 나왔던 큰별쌤의 별의별 문제, 한국사 능력 검정시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저는 지금 일제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였던 가청사 철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는 무엇일까요? 1번 조선총독부, 2번 종로경찰서, 3번 서대문영무소, 4번 동양척시 주식회사. 정답은 1번 조선 총독부. 와. 정답! 네. 네. 당시 8월 15일 이 조선총독부는 그 어느 곳보다 분주했습니다. 식민 통치하는 동안 지금껏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만행 저질렀지 않습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해방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인들을 상대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도움을 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도움을 구할 데가 있어요? 일본에 도움 구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였죠. 일본이 정말 항복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패전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은커녕 일본이 항복을 결심했다는 소식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루트가 아닌 대외 비공식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 사실을 파악한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나갑니다. 다급해진 조선 총독부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찾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찾을 방법. 정답. 지금 급해요. 네, 급해요. 네,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미랑 하는 배. 가다가 걸리면 어떡해요? 그럼 그건 목숨 걸고 죽는데? 해야지 뭐. 오답. 네. 제 생각에는 네. 자신들이 그 조선 총독부 그 일본 사람이 아닌 척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역시 오답. 자, 힌트 좀 드릴게요. 힌트 주세요. 아, 이거 막 쉬워 치고 싶다. 보이는데.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겠죠. 네. 네. 누굴까요, 그들은? 네. 누굴까요? 독립 뭐 준비하시는 분들, 뭐 독립준비위원회 같은 거기에 찾아간다. 그게 말이 돼? 도와주려고. 정답. 아니 도와준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데? 자, 왜 하필 독립운동가였을까요? 네. 조선 총독부는요, 해방 이후 조선인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으려면 일제를 향한 조선인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 그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던 겁니다. 아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 내내 그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문을 감당하며 수만 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그 독립운동가는 누구였을까요? 일본이 선택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연구위원님,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운형을 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독립운동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분 하면 뭐 김구 선생님 또는 이승만 네. 전 대통령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 사실 이런 분들은 전부 국외에 있었습니다. 한반도 내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상태인 거죠. 여운형은 총독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조선인들에게 거부감이 없었던 인물로 여운형이 적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8월 15일 그날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8월 15일 오전 8시경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엔도 정무총감 앞에는 여운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おかわりございませんか。いえ、俺が何故だ。さあ、どうぞ。 여운형과 마주한 엔도는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본인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치안 협조를 해달라는 조선 총독부의 부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진짜. 이제 기회다. 너 혼 좀 나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엔도와 마주했을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갑작스러운 광복을 앞두고 극도의 혼란을 걱정한 여운형은 유혈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안전. 안전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안전을 대가로 5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었는지 한번 화면 보시죠.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이 정치범과 경제범은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식민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자가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여운형은 억울한 이들의 석방을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요, 3개월간 식량을 보장하라. 당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식량과 생필품의 보급을 조선 총독부에서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이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손 딱 놓아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정상적인 체제를 찾을 때까지 식량 배급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네 번째, 청년과 학생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5번째,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요약하면 조선인들의 치안과 건국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앞으로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을 들은 엔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알았어. 알겠어. 해줘야죠. 본인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5가지 조건 수락합니다. 그리고 엔도와의 회담을 마친 여운형은 8월 15일 그날 저녁 6시 종로구 개동의 2층 양옥집에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11시 무렵 이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맞아. 바로 일제히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바로 그 앞입니다. 혁명동지 환영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웅성거리는 군중들. 기억나시나요? 전날 여운형이 엔도에게서 받아낸 첫 번째 요구 조건. 정치범, 경제범, 석방하라.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앞 큰 길에서 독립문까지 석방을 기다리는 환영 인파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와. 가족과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제까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옥문이 열리고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조선인들이 무리를 지어 나옵니다. 다 나온. 부축을 받고 나오는 등이 굽은 사람에게 여인과 3명의 아이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바로 옆에서는 불구가 된 노인에게서 아들의 젊을 때 모습을 어렵게 알아본 어머니가 울다 웃다 하였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감격으로 여인과 아이들은 달려가 한 남자를 얼싸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문에 시달려 등이 굽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상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길고 혹독한 수감 생활로 불구가 된 채 바짝 늙어버린 아들을 겨우 알아본 어머니가 통곡하며 맞이하는 모습. 석방된 사람들은 모두 오랜 옥살이로 안색은 창백하고 뼈에 가죽만 겨우 달라붙어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막상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는 진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노인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 웃다 하던 이들은 곧 한 무리가 되어 함께 만세를 외치면서 광화문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내다본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파와 광복의 기쁨을 적은 깃발을 보고 뛰쳐나오면서 하나, 둘 만세 행진에 합류하면서 함께 만세를 외칩니다. 자, 그리고 만세 행진은요, 점점 더 그 덩치를 불려가면서 광화문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간의 울분을 토해내듯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악을 쓰면서 마음껏 만세를 부릅니다. 어쩌면 참 이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6일 이 같은 만세 행진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복의 기쁨으로 한반도가 떠들썩했던 8월 16일 오후 3시 10분 라디오에서는 한 번 더 조선인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6일은 이제 진짜 뭔가 정식적으로 뭔가 여운형 선생님께서 직접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조선 말로 딱 했을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맞습니다. 새로운 조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사실이 공표가 된 겁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 총독부의 검열 탓에 조선에 유리한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8월 15일 이후 총독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방송이 흘러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다 들으면 이거 어떻겠어요, 기분이? 처음에는 꿈 같죠. 왜 조선말로 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이제 딱 파악이 되면 바로 기쁨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다시 듣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선 총독부가 벌써 해체됐고 머지않아 조선의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거라는 그 희망에 들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청주에서 한 조선인 순사가 성난 대중에게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우려했던 그 모습. 네네. 바로 일제를 향한 분노가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선인들의 분노가 집중적으로 향한 곳은요, 바로 경찰서와 관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 아니, 네.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 경찰서나 관청에는 일본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사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요, 무리한 인력과 물자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면서 일본인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진짜. 일본의 죽은 노릇을 했던. 악질이네요, 악질. 그렇죠. 그들. 일본의 편에 서서 조선인들을 잡아가고 모진 고문도 서슴지 않았던 일본의 앞잡이들에게 응징을 시작한 겁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응징에 많은 경찰관들은 눈치 빠르게 도망쳤고요. 경찰서에는 결근 사태가 이어집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을 곳 어디였을까요?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을 곳. 조선 총독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총독부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빨리 움직여! 빨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혼란에 빠진 조선 총독부 건물 위로 끝도 없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요. 청명한 이 조선의 여름 하늘엔 뭔가를 태운 재가 눈꽃처럼 휘날립니다. 건물 안 조선 총독부 직원들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빨리 태워! 빨리 태워! 무슨 소리지? 서류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그렇죠. 그때 시작했을 때부터 모아놨던 모든 그런 조선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진주할 연합군이나 조선인 지도자의 손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일제히 만행이 담긴 기밀 문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요, 뭐 조선 총독부뿐만이 아니고 시내 곳곳에 다른 관청들, 뭐 경찰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소식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문서 파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궁금합니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 어땠을까요? 근데 진짜 도망가야지. 어떡해? 도망가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패닉이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앞다퉈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갈까요? 그 일본으로 가야죠. 가기 전에 여길 들렀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필요하잖아요. 돈. 그렇죠. 맞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집니다. 뱅크런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16일 단 하루 동안 경성에서만 전체 지급 준비액의 20%인 2억 엔이 인출이 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대로라면 일주일 안으로 경성은행들의 잔고가 바닥날 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선총독부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 경제를 뒤흔들 만한 아주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그 돈을 더 찍어내나요? 정답. 맞습니다. 총독부의 재무국장은 화폐를 마구 찍어내서 이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찍어낸 돈이 무려 36억 8천만 엔. 당시 조선 총독부 예산이 23억 5,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여 만에 조선 총독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마구 찍어낸 거예요. 큰일 나죠. 네. 저렇게 많은 돈을 막 찍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크게 되겠죠. 생기죠 또.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테고 물가는 오르게 되는. 그런데 이제 조선을 떠날 총독부라든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남겨진 조선인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나던 말던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실제로 해방 이후에 물가가 20배 이상 폭등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껏 발행했던 이 화폐,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입게 된 거죠. 당시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의 일면 기사. 이날의 머리 기사 한번 보시죠. 호해의 정신으로 결합. 우리 광명의 날을 맞자. 당시 신문을 보면요, 이 광복을 맞이한 조선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민족 해방의 사자후, 우리들 이상의 낙토 세우자라는 여운형의 연설이었습니다. 우와, 조선인들에겐 정말 희망적인 내용이었죠. 광복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나 이런 신문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보고 또 봐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문에 이 기쁨에 취해 있던 조선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충격적인 기사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경거망동을 삼가라.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니까 야, 너도 조심해. 이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이 분위기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단어를 쓸 타이밍이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이 기사 누가 냈을까요? 그 주체는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향해 경거망동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위운동 일체 불허. 민중들은 절대 자중하라. 그리고 인심, 창란, 치안 방해는 단호 조처.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만세 시위를 금지하면서 자제를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자, 단호한 조처. 무슨 말일까요? 바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독립된 줄 해방된 줄 몰라요, 이분들? 진짜 사태 파악이 안 된 거 아닐까요? 지금도 지금 은행 가고 난리 나고 무섭다고 덜덜덜 떨면서 저런 기사를 낸 건데 뭐 이런 기사를 왜 낸 거예요? 네. 조선 총독부와 여운형이 합의한 지 불과 3일째 패전한 일본군이 갑자기 이런 기사를 낸 이유.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요, 조선 총독부와 함께 이 식민지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조선 총독부는 지금 여운형과 합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은 미처 조선 총독부의 전략을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에서야 이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한 일본군의 참모들은 격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군과 사전 상의도 없이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우리가 무사하게 귀환하려면 우리가 무장을 유지한 채로 조선인들을 여전히 억압하고 통제한 상태에서 귀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8월 17일 오전 10시 장총에 대검을 꽂은 일본 군인들이 다시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방송국은 이 시간부터 일본군이 접수한다. 점령한 곳의 주민은 포로나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 게 통상적이다. 일본군은요, 언론을 통제해서 다시 조선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져가는 이 광복의 기쁨과 희망을 꺾고 일본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일본군의 언론 통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은요, 조선인들에 대한 경고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언론사는 물론 경성 곳곳을 점거했고요. 종로 일대에는 무려 일본군의 기관총까지 설치가 됩니다. 와싸 장악했네. 진짜. 이제 막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광복 며칠 만에 일본군이 다시 경성을 장악한 겁니다. 뭐야. 또 한편으로는 뭐야, 잠깐 우리가 꿈이었던 건가? 다시 불안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닌가, 광복이 아닌가 싶겠죠. 그 연구위원님, 일본이 전쟁에 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막 장악하려 하는 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당시 일본군에게는 전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군을 직접 동원해서 무력을 행사하면 연합군의 방침에 저촉되고 그리고 종전협정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피하면서 조선인들의 저항이라든가 또는 독립운동을, 독립만세 시위를 억압할 방법. 이게 일반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는 헌병을 동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헌병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 경찰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나중에 변명할 여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걸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식민 지배 동안 일본의 반항심이 있어 보이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병. 이 광복 직후 2,600여 명 정도였던 조선주둔 헌병이 약 한 달여 만에 6배가 넘는 16,000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한 달 만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저희 해방 직후를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또 뭐 이런 일인 줄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예. 일본 헌병들이 다시 장악한 한반도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해상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꽝! 하는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일본 부근 해상에서 배 한 척이 폭발합니다. 배의 중앙이 쩍 갈라지면서 가운데부터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고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제의 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무려 108m나 되는 거대한 일본의 수송선 우키시마호였습니다. 엄청 큰데요? 자, 그런데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아,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맞아요, 저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그러면은 해방 사실을 알고 가족들 모아서 한국으로 오던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조선인들.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낯선 일본 땅에 끌려와가지고 수년 동안 이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조국의 광복과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조선인들은 8월 15일 드디어 꿈에나 그리던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드디어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몇몇 조선인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이 출발 며칠 전부터 부둣가와 길가에서 노숙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배는요, 조선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드디어 출항하는 날. 그렇게 8월 22일 우키시마호는 조선인들을 가득 채운 채 부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 이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상에서 폭발하고 만 겁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승선 정원이 4,000명인 이 배에 최소 정원의 2배 이상이 탔다고 합니다. 8,000명, 9,000명, 10,000명.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조선인들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대체 왜 폭발했던 걸까요? 왜 폭발하지? 저렇게 큰 배는 일본 측은 배가 폭발한 원인이 미국이 뿌려놓은 수중 지뢰, 기뢰 때문이라고 발표합니다.
이 발표 내용 사실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기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주장대로 기뢰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면 구멍이 어떻게 뚫려야 할까요? 선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바퀴 터지. 네, 외부에서 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훗날 인양한 우키시마호 바닥의 구멍은 선체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네. 그럼 이미 실려져 있던 거 아니에요?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 쇠가 바깥으로 휜 거잖아요. 맞습니다. 폭발이 배 내부에서 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해군이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이 탄 배를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우키시마호 안에 탑승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으로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군사 시설을 공사한다거나 또는 어떤 비밀스러운 문건들을 만졌을 수 있거든요. 일본 쪽에서는 이러한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이걸 굉장히 꺼려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까닭으로 우키시마호가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요, 9년 만에 이 침몰한 선체를 인양을 합니다. 9년 만에? 9년 만에 하지 않다가 일본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 우키시마호를 끌어올렸을까요? 1954년에. 54년에? 네. 왜 갑자기? 그러게요. 9년 만에? 바로 1950년부터 53년 6.25 전쟁 네. 있었잖아요. 전쟁 후 피폐해진 한국에 이 철을 탈기 위해서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골 수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철 회수를 목적으로 인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팔려고 그 전쟁 때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팔려고 이렇게 꺼낸 거예요. 인명 수습이 아니고. 네. 타국에 강제 동원돼 수년간 노역에 시달리다가 조국으로 돌아갈 기쁨에 부풀어 있던 수천 명의 조선인들은 죽어서도 끝내 광복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본군이 헌병을 늘리면서 이 조선인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 일본군이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광복된 조선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요,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에 대한 권한을 연합국에게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본을 대신해서 다음으로 조선에 주둔할 연합국, 바로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1일 이때 미국은 소련에게 이렇게 제의합니다. 한반도의 절반인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자. 자, 미국은 왜 이런 제의를 소련에게 했을까요?
당시 전 세계는 공산 진영인 소련과 자유 진영인 미국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당시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벌써? 네. 미국은요, 이 조선 전체, 이 한반도 전체가 공산국가가 될까 노심초사합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한반도에 38도선을 그어서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점령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의 이런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더는 남하하지 않고 한반도 북쪽을 점령한 채 멈춰선 것이죠. 자, 근데 약속은 했는데 미국이 소련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믿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소련이 약속을 어기고 남하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었던 이 미군 부대를 급하게 조선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군 부대에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정보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점령해야 할 이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군사 정보가 아닌 좀 더 내밀한 조선의 속사정이었겠죠. 그리고 이때 일본은 또다시 자신들의 그 안위를 위해 미국이 솔깃할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뭐라고 보냈냐면 조선인 중에는 공산주의 혹은 독립운동자가 있는데 이 기회에 치안을 어지럽히려고 계획하는 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그 위협을 운운하면서 조선은 소련의 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이간질 아닌가? 처음에는 자기도 좀 살려고 독립운동가 영은영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미국이 그건 또 파악해가지고 또 뒤에 가가지고 미국한테 또 그러고. 맞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공산주의 확산을 걱정하는 미국을 부채질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선의 이미지를 전달한 겁니다. 일본군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미군,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일본군은 미군이 그 책임을 인계받을 때까지 북위 38도 이남에서 조선의 치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을 그대로 두기 바란다. 그러니까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조선을 식민 통치하던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쭉 계속 가라는 겁니다. 되게 황당한 얘기네요. 패전국인 일본이 앞으로 조선에 주둔할 미군으로부터 조선인들을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순간이죠. 일본과 미국. 자, 이런 묘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던 그때 조선에서는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떤?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한반도에 입성한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는요,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 그 조선인들을 향해서 발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군이 이런 일본의 행동을 주둔한 겁니다. 선생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발포한 사람 경찰들을 두둔한 거예요? 미군이? 그 이유는 미군 측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조선인의 대규모 시위를 효과적으로 막았다. 공산주의자들이 막 우와 이러는 걸로 이제 이간질한 거에 당한 거죠. 맞습니다. 죄 없는 조선인 2명은 영문도 모른 채 즉사했고요. 14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조선에 오면 패배한 일본이 조선 땅에서 쫓겨나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미군의 신뢰를 얻고 무고한 조선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미군이 경성에 도착한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는 일본의 항복 조인식이 열립니다. 일본과 연합국이 합의한 내용에 서로 서명하고 미군이 일본의 뒤를 이어 조선에 주둔하게 되는 그런 절차였죠. 그리고 항복 조인식 직후 일장이 내려갑니다. 드디어 내려갑니다. 정말 그토록 바랐던 이 순간. 그리고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이 순간에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태극기가 이제 슬슬 올라가는 거 기대했을 텐데 이거 보고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35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해온 조선 총독부의 일장기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닌 성족이었습니다. 조선을 식민 지배하던 일제체가 끝나고 임시로 조선을 통치하는 군사정부, 이른바 미군정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35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에게 권한을 넘긴 패전국이 되고 말았지만 1945년 말까지 대부분 일본 땅으로 귀환을 마치게 되는데요. 해방 후에 남한과 같이 이 패전국이 자국으로 돌아간 사례, 이건 뭐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주 또는 사할린 이런 지역에서는 소련이 무장해제를 일본군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있었던 일본군 약 70만 명을 억류한 뒤에 시베리아 포로 수용소로 보내서 강제 노역을 시켰단 말이죠. 당시 조선주둔 일본군 고위 참모가 군에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역사의 유례가 없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귀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 상황을 짐작하고 남습니다. 와. 빛광, 회복할 복. 77년 전 8월 15일. 그날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빛에 가려진 어두운 역사 또한 존재했죠.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사의 밝은 면만이 아닌 이렇게 어두운 면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